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주식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송파 아파트를 다 팔고 있잖아요. 그냥 뭐 미국 주식에 올베팅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다 팔고 그냥 배당주 ETF에 다 넣어놓고 노후 보내겠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봤고요. 뭐 어떤 분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의 그 제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커브드 콜 있잖아. 제피나 제큐 같은데 뭐 보니까 뭐 15억 중에서 제큐하고 제피 뭐 10억씩 넣고 나머지 슈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배당주 뭐 네. 다우존스 배당 그거다가 5억 넣고 그래갖고 자기 노후 준비 다 했다는 거예요. 과거와는요 확실히 달라요.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보면은 부동산보다는 금융 쪽으로 약간 자금들이 가계 자금들이 이동하는 약간 미국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기성세대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은 저는 50대지만 저보다 좀 윗세대 한 70대 80대 분들이 확실히 부동산 이 몰빵 세대 혹은 부동산 편식 세대 혹은 부동산 중독 세대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살 게 없었어요. ETF도 없었고 그쵸. 그때는 뭐 있었어요? 그때는 땅하고 아파트하고 뭐 단독주택하고 그때는 오피스텔도 별로 없었어요. 뭐 돈 좀 여유가 있으면 상가 사고 나머지는 예금이었죠. 채권이나 주식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때는 주식 사면 다 패가망신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 개별주가 아니라 시장을 사는 거는 그런 패가망신이 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다리면 오르는 거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아마 투자 수단이 좀 다양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 뭐 원룸주택 사가지고 월세 노후 보내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어떤 걸 좀 그러면 네? 어떤 주변 분들이나 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저 상가주택 사서 어. 윗세대 살고 월세 받을까요? 아니면 배당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요새 거의 없어요. 음. 그거는 10년 전 버전인 것 같은데. 아. 예, 점포gem융주택 이런 것들요. 뭐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하기 힘든 게 딱 세 가지를 짧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뭐 대기업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임원들 있잖아요. 네. 퇴직금하고 여러 가지 좀 합쳐서 20억 만들어가지고 대출 한 뭐 20억 내서 샀단 말이에요. 네. 그 한 40억짜리가 지금 한 130억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안 돼요. 금액이 너무 올랐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성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성향.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일상화됐잖아요. 네. 남한테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고 아쉬운 소리를 하기 좀 부담스러워해요. 지금 모든 게 비대면이잖아요. 카톡 시대죠. 저도 집사람하고 있을 때 집에서 얘기 안 하고 카톡을 하거든요. 같은 집에 있는데요? 카톡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있잖아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다 주식하더라고. 퇴직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퇴직하고 나서 원룸 사서 월세 받겠다는 사람 못 봤어. 세 번째로는 지금은 보통 직장인들이요. 퇴직을 하면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네. 55세 미만은 필수고요. 나머지는 뭐 선택인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래든 저래든 IRP 계좌를 운용하려면은 보통 뭐 퇴직금 보통 1, 2억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저축은행에 다 넣어놔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네. 하다 보면은 이래든 저래든 처음에는 예금하는데 서서히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약간 주식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쵸? 그래서 목돈을 퇴직하면 못 타요. 어차피 IRP 계좌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당신이 직장인이라면은 퇴직하기 전에 빌딩 못 샀으면은, 꼬마 빌딩 못 샀으면은, 그 원룸주택이 꼬마 빌딩이거든, 사실은. 네. 아마 못 살 거라고. 그러니까 금융 환경이나, 근로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말에 지금 부동산 은퇴 수업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보니까. 할 게 없어.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이게 결국은 이게 방구석 투자가 되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마 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벌써 MZ세대들은 좀 많이 앞서가는 것 같고, X세대나 뭐 베이비부모분들은 조금 그렇게 많이 못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X세대들만 하더라도
종전에 뭐 베이비부모나 아니면 전통 세대의 어떤 그 노후 설계와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가 사서 월세 받기보다는 차라리 배당주 ETF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좀 더 함몰된 노후 설계는 안 할 겁니다. 하려도 안 할 겁니다. 왜?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인구 마루타 씨름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제가 이제 저를 찌르는 제가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전문가들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문가들도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고지식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면은 굉장히 선입견이 강해요. 자기 세계에만 갇혀있는 폐쇄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 공감합니다. 예. 네? 그래서 보면은 깊게 들어가면은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현자가 되느냐, 현명한 사람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고집만 늘고 아집만 늘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이런 말 써놨어요. 현자가 되는 거는,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은 지식이 깊이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픈 마인드,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겸허함,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게 전문가의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얘기를 제가 팬덤처럼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한테 뭐, 아이고, 박사님 그래서 저 따라오지 마시라고. 저도 헷갈린다고.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다 하냐고. 시장이 이렇게 가변적이고 변수 하나 두 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내다보는 그런 오만함이거든요. 지적인 오만함. 저는 나를 따르라는 사람인데 저는 가장 무섭더라고.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에. 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일종 독선에 빠져가지고 저는 가장 그걸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 될 거죠. 오히려 회색주의자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지. 물론 큰 방향성은 맞겠지만 잘 안 맞습니다. 그거 너무 그렇게 한 사람한테 그 길 뭐냐면은 그게 시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사기는 안 칠 거 아니에요. 전망은 잘못하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사기 당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유의 힘을 기르고 생각의 힘을 길러서 내가 시장을 개척하고 내가 내 걸 알아서 하는 건데 남의 말 믿다가 만약에 내 재산 말아먹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저는 출판사에 지금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전문가인데 책에다가 전문가 믿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책 누가 보겠냐는 거야. 아니다. 저는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두 번째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언론사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네.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 보고 당신 부동산 공부할 시간에 금융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더만 뭐라 그러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당신 부동산 전문가인데 왜 부동산을 공부하지 말고 금융을 공부하라고 그러느냐. 저도 부동산은 박사를 받았고 부동산에 무려 30년 동안 있었는데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수축되고 레드오션으로 가는 건데 소비가 안 되잖아요.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소비잖아요. 내수 상품이잖아. 지금은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원화벌이 시대가 아니라 저는 미국이나 인도 주식 투자하는 거는 달러벌이라고 합니다. 달러. 혹은 외화벌이가 더 가깝겠죠. 지금은 원화 채굴 시대가 아니라 외화 채굴 시대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먹고 살 겁니다, 아마. 큰 시각으로 우리 거인이 어깨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거지.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서 부동산 얘기하는 거지. 저는 만약에 내가 부동산 전문가를 벗어나는 순간 저는 부동산 얘기 안 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어차피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그죠? 뭐 그런 거 위해서는 어차피 뭐 어디 사면 좋으느냐, 뭐 지금 사야 되느냐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 별로 맞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부자는 전망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예측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전망에 너무 그렇게까지 목숨 걸지 말고 지금은 집을 꼭 사야 될 거면은 유튜브 끊고 그럼 큰일 났네. 그럼 브레인 TV 안 보고 브레인 TV만 보시고 유튜브 그러니까 특정 경향성 있는 한쪽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은 안 듣는 게 좋아요. 방향이 틀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직도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집값 빠진다는 사람 많죠? 맞습니다. 예. 가계부채가 많으면 집값 빠져요? 가계부채는 위험한 거지. 그건 성인병 환자 같은 거지. 고혈압 환자 같은 거지. 당뇨병 환자 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면은
만약에 영하 한 20도 되는 설악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십니다. 위기 때 그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은. 가계부채는 그런 것 같은 존재예요. 가계부채가 많아도 지금 좀 줄어들고 있죠. 근데 그걸 잘 관리하면은 마치 당뇨나 성인병 있는 분들이 잘 관리하면은 자연수명을 누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발 가계부채 많다고 집값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위기 때는 그게 폭발물처럼 완전히 그거를 시장을 완전히 이게 쑥대밭이나 아니면은 이걸 완전히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여요. 우리가 2022년에 우리나라의 전국 아파트가 17%가 빠졌어요. 그렇죠? 서울이 22%, 수도권 23% 빠졌죠. 미국은요, 2022년에 케이센실리스를 보면은 5.6% 올랐어요. 케이센실리스가 실거래가예요. 네. 작년에 5.9% 올랐어요. 2년 사이에 얼마 정도 올랐어요?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도 한 12%, 11% 정도, 12% 가까이 올랐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그러면은 금리 우리나라 덜 올렸죠? 네. 미국이 더 올렸잖아.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17%나 한마디로 대폭락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가계부채가 많으면은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이 설악산 그 추운 데서 그 산행하면 위험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대출이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금융상품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갭 투자가 하나의 거대한 망령이었잖아요. 갭 투자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가계부채예요. 위기가 오면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평상시 때는 그러면 그런 코로나 위기를 미리 알았어요? 아니요. 미국 금리가 그렇게 오를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옛날에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가 저금리 간다는, 마이너스 금리 간다는 보고서도 많았어요. 어떻게 전문가들 말을 믿고 거기다가 맹신을 해요? 시장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상단이 5.5%인데 저렇게 예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걸. 네.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살아남는 어떤 그런 이른바 버퍼, 완충을 가져가려면 뭐든지 몰빵하시면 안 돼. 항상 캐시를 쥐고 있고 내가 갭 투자를 하더라도 월급은 받아야 되지.